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좀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삭막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힘을 줘서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뭐 스튜디오에 작은 정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되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집에다가 장만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구하시는지는 하단에 보시면 나오고요.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바뀐 분위기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위스 편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위스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정치제도,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보통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영세 중립국,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매우 정말 매우 잘 사는 나라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사냐? 세계에서 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세계 3위냐라고 물어보시면 1인당 GD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1인당 GDP 해서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혹 이제 10만 달러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죠. 산유국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인구가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를 넘어가는데 인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세계 3위인데 얼마냐?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만 5,669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런 거 방송 들으시면은 그럼 제일 1위는 어디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1위는 이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2위가 룩셈부르크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을 비롯한 많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은 작고 여러 나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 그 다음에 2위는 룩셈부르크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정상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나라가 스위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스위스는 이거는 이제 2023년 통계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3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압도적인 부를 자랑하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도 나랑은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나라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면 뭐하냐? 나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정규직 기준입니다. 이제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월 급여가 4,788 스위스 프랑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대략 환율 적용해 보면은 910만 원에서 920만 원 정도 내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국민소득이 체감이 되시죠. 어쨌든 스위스는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소득을 자랑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주변에 독일어 쓰는 나라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큰 나라가 이제 독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유로로 비교해봐도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정말 잘 사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독일 밑에 있는 요 스위스가 단위수가 다르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더불어서 압도적인 부를 자랑하는 나라가 스위스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GDP로 따져봐도 한 20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아주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부 부채가 이제 40% 미만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정부 부채가 이제 GDP 100%를 넘어가지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위스는 그런 거와 거리가 먼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뭘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느냐라고 하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느냐? 교역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로 교역량이 더 많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가 6,6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수입이 5,500억 달러 정도 돼서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도한 무역수자, 이걸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에는 이제 금괴, 그러니까 영국에서 금괴 들여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미국 사이즈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분명히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스위스가 미국에 금을 수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스위스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도 당연히 이제 제일 좋은 AAA 등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있으면 뭐 어쨌든 유럽 연합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이 되게 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세금이 세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제일 낮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이 20%, 25%, 물론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8%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은 부가세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출 품목, 뭐 의약품 뭐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실 텐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하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일하기가 좋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실업률이 낮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화면 제일 우측 하단에 보신 것처럼 2%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스위스는 보통 실업률이 2%에서 3% 정도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훌쩍 넘어가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더 낮았어요. 한 0. 몇 %?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몇 번 경제 위기를 좀 겪으면서 좀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 5%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까 제가 스위스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을 말씀드릴 때 스위스 프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이제 피파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팀에 또는 개인에 대해서 보통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런 거 물릴 때 단위가 달러도 아니고 유로도 아니고 굳이 스위스 프랑으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스위스 프랑이냐? 당연히 피파가 이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통화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유로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기의 아직 통화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크로나라는 통화를 단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프랑인데 앞에 스위스가 붙어서 스위스 프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 쓰면 CHF라고 이제 표기가 되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독특한 어떻게 보면 유로랑 비슷한데 느낌이 좀 다른 왜 다른지는 좀 뒤에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냥 현금으로 좀 보유를 이제 하신다 그러면 스위스 프랑도 저는 갖고 계셔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매우 안정적인 통화입니다. 통화 가치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세로 바뀌는 이제 그런 통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현금이 녹아내린다.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서 헤매는데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거의 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야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통화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유로랑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스위스 프랑이 점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달러에 대해서도 점점 강세를 이제 보이는 그런 통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유로, 달러, 스위스 프랑 비교해 보면은 스위스 프랑이 점점 강세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만한 통화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립국이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변 사태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신뢰도가 만점인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입출금 자유롭고 거기다가 나라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평화롭고 그다음에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나라 통화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최근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1,835원 정도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한 1,500원, 1,600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올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과거 같으면 이제 금의 뒷받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냥
통화를 찍어내죠. 그래서 통화 유동성으로 따라가지고 발행량에 따라가지고 가치가 변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20세기 내내 전체 통화량의 한 40% 정도가 그에 상응하는 금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국내법으로. 그러니까 금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 통화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통화 가치가 잘 유지가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너무 구시대적이다.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2000년 5월 달에 이제 폐지가 돼서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금의 뒷받침을 받는 통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자기 통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2011년에 EU를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이제 부결된 이제 그때 핵심 요인 중에 하나도 이제 스위스 프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자국 통화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EU 회원국이지만 자국 통화를 쓰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폴란드를 비롯한 기타 등등 나라들이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괜찮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그래서 이 통화 가치에 대한 유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야 40%는 너무 많지만 우리 옛날처럼 다시 금으로 한 20% 정도는 전체 통화량의 20% 정도는 금으로 백업을 좀 하도록 해보자라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만 국민투표에서 이제 부결이 돼서 지금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 특징은 뭐냐? 돈이 세로입니다. 세로. 지금 디자인을 보세요. 디자인을 보시면 우리 대부분 통화들이 가로로 이렇게 봤을 때 인물이 그려져 있고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로로 이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1850년대 19세기 중반 정도 돼서야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제대로 같이 통화를 써보자. 그전에는 이제 각 칸톤이 따로 이제 통화를 이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함께 돈을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19세기 내내 이제 주로 금화라든지 은화라든지 이런 이제 그 주조된 통화를 쓰다가 1907년부터 이제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년 좀 넘는 사이에 8번 정도의 화폐 도안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화폐 도안이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인데 이제 8번째, 그러니까 1995년에 도입한 화폐서부터 이제 세로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세로 도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로와 세로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스위스는 100% 이제 세로로 이제 도안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화폐 단위는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00원, 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4종류죠. 근데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10, 20, 50, 100, 그다음에 200. 1000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500 스위스 프랑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200 스위스 프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000 스위스 프랑이면 우리 돈으로 이제 180 뭐 몇만 원, 거의 19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은 제대로 쓰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쓰려고 하면은 이제 수표처럼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상당히 재밌는 앱들도 이제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화폐를 이렇게 대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 같이 나오도록 하는 이제 이런 재밌는 면들도 좀 있습니다.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징적인 점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A, B, C, D, E, F, 1, 2, 3, 4, 5, 6. 이것이 뭐냐면은 위패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위조하기가 힘든 통화로 이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위조를 한다라는 것은 위조를 해서 내가 돈이 이제 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스위스 지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위조 방지 장치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장착이 돼 있다. 물론 고액권이, 그러니까 1000프랑, 200프랑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조하려는 시도는 이제 상당히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위스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장 정도가 위패가 등장할 때는 있어요. 이럴 땐 놔두는데 어느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거 대량의 위패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은 거의 즉각적으로 통화 사용을 중단을 시키고 예비 도안을 꺼내가지고 바로 기존 통화를 교체하는 이제 이런 강수를 두면서 자국 통화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먹고 사냐 그러면은 교역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은 뭐죠?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천연 자원이 없고 나라가 좁습니다. 땅 파도 먹고 나오는 거 거의 없는 이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잘 교육받은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제조업과 그다음에 관광산업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 이 세 축으로 움직이는 이제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197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데 GDP 대비로 해서 대외 교역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31%, 과거 높았을 때는 이제 몇 년 전에는 140%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우리가 이제 농업 분야를 보호한다, 뭐 비싼 물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국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대외 개방적입니다. 관세도 없고 뭐든지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무역 체제를 이제 선호하는 나라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FTA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체제를 이제 유지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상당히 이제 강한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공산품 수출과 관련돼서 보면은 제일 압도적인 게 화학 및 그 의약품 계열이 전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서부터 이 스위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염색이라든지 다양한 화학 공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탄탄한 이제 화학과 관련돼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한 화학 그리고 제약 산업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넘치는 수력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초반서부터 기계 절삭 뭐 이런 공구들이 이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지금도 기계 산업, 정밀기기 이런 것들은 스위스제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금융 산업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영국 시티가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 중심지이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위, 두 번째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의 한 9.2%에서 한 10% 정도가 금융과 관련돼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나라, 이 작은 나라에 은행만 해도 한 250개, 공공은행,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은행, 프라이빗, 퍼블릭 다 합해서 한 250개 정도의 은행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가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자산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스위스를 이제 거쳐간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제 금융국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쥐리라고 하는 이제 이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꼭 쥐리뿐만 아니고 제네바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루가노 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의 금융 거점들이 잘 정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금융과 관련돼서 얼마나 이제 이 스위스 금융이 강력한가를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각 스케일로 네모난 스케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스위스 이 작은 나라인데 유럽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거의 영국하고 이제 맞먹는 이제 그런 사이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보다도 더 큰 사이즈, 이게 정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금융과 관련돼서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뱅킹, 그 다음에 비밀 계좌 이런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부터 은행과 관련돼서 비밀주의, 그러니까 예금주의 정보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비밀 계좌가 이제 유명해진 것은 뭐 1930년대 이제 독일에서 도망 나온, 그리고 독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산들을 이제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놨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비밀주의를 도입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정설인데 또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929년 이제 대공황이 세계를 이제 강타를 했죠. 그 당시에 스위스 같은 경우도 대형은행 8곳 중에서 3개가 이제 파산을 하고 나머지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명맥만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 돈,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은행을 살려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은행을 통제하고 관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왜? 공적 자금 회수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잘 알아야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자료 내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쪽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우리는 조그만 나라고 힘없는 나라인데 그나마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지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면 다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타협을 본 게 뭐 비밀주의의 이제 사실은 핵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어떻든 1934년부터 스위스의 중앙은행의 비밀 계좌들은 이제 확실하게 법률로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이런 이제 비밀금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신분증도 필요 없죠. 계좌와 관련되어 있는 계좌 넘버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리 약정되어 있는 코드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따라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개인 금고로 가서 열쇠를 딱 꺼내주고 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또는 더 오래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번호 계좌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명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계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신분증 들고 가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1993년 이제 금융실명제부터 당연한 것이 됐는데 스위스는 지금도 번호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만 있으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검은 돈의 온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위스 그러면 비밀 계좌가 되게 유명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돈이 몰리고 있고 자기네 나라에서 스위스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변 지역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위스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오랫동안 이제 보여왔고요. 특히 이제 1977년 이제 키아소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은 돈이 이제 스위스 계좌로 이제 간 것을 둘러싼 국가 간의 이제 갈등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스위스에서도 이제 거액의 자금을 한꺼번에 이제 예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러한 절차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 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을 소유한 예금주의 나라에 관련 계좌가 개설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통보해주기도 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비밀주의가 잘 지켜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이제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외금융 계좌 납세 협력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미국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면 다 미국에 통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퇴출시켜버리겠어.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금융거래망에서 너희들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수위를 높였고 당연히 이 타겟은 이제 스위스가 대표적인 나라였죠.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이제 스위스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액을 예치했던 미국 사람들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미국 당국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스위스가 이제 안내해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계좌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도 신분을 증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선 고액이고 그렇지 않은 작은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뭐 큰 별다른 이제 확인 절차는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재, 특히 이제 러시아 대부호들이 스위스에다가 많은 이제 돈을 예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도 비밀과 관련돼 있는 문턱을 더 낮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당히 높았던 금액들이 이제는 웬만큼 되면 다 신분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현금 결제 그러니까 스위스에 와서 이제 스위스가 또 금세공, 뭐 시계세공, 귀금속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귀금속을 이제 구매할 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10만 프랑 이상이 될 때만 현금 거래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5,000프랑으로 많이 낮아졌다. 라는 것처럼 점점 투명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도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스위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정말 비싼 시계로 이제 유명한데 이 스위스 시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 종교와 관련돼 있는 종파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위그노는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상공업 그리고 정밀한 이제 수공업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상당히 능력 있던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종교 박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이제 어디로 갔죠? 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스위스로 이제 오게 되면서 다 많은 나라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위스로 온 이제 이 위그노 교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부터 프랑스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던 나라니까 이런 시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에서는 1년에 뭐 시계를 뭐 만든다고 만들었으면 한 5,000개 정도였다면 이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이제 몰려온 다음서부터는 10배. 그래서 1년에 5만 개 이상의 시계를 만들 정도로 급속한 이제 발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음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유명한 이제 칼뱅 같은 사람들이 이 스위스를 거점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교도적인 이제 그러한 되게 어떻게 보면 탈레반 스타일의 그러한 이제 엄격함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금속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귀금속을 정밀하게 갈고 만들어서 뭔가를 이제 하던 이 수공업자들이 칼뱅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시계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지만 시계는 그래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는 명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칼뱅도 이제 시계에 대해서는 별로 타치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업자들이 다시 또 시계 쪽으로 몰려오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넘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18세기 때 프랑스 혁명 때 다시 한번 또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대규모 산업으로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들께서 한 땀 한 땀 시계를 조립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계를 이제 만드는 부품 같은 경우에 보면 농민들한테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지가 좁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깁니다. 그러니까 농한기에 오히려 이 시계 부품을 정밀하게 깎고 다듬고 하는 쪽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이 교역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845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기계화, 그러니까 하나씩 수공업의 단계를 넘는 단계로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서부터 스위스 시계가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량이 한 95%가 당연히 이제 해외로 팔려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요.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한 1,570만 개 정도의 스위스 시계가 해외로 수출된다라고 하는데 다들 세계적인 이제 고가 명품 시계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스위스는 그런 국가적인 브랜드를 시계로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만 팔아서 버는 돈이 연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1조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계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위스에서 시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돈 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약 산업입니다. 스위스는 이제 제약 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산업과 더불어서 수출의 거의 50%를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세계적인 유명한 제약사들이 스위스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뭐 인구 한 500만 좀 넘는 나라인데 뭐 국내에서만 한 7만 명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약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3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노바티스 같은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위스 제약업 그러면은 이제 노바티스 같은 대기업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고 전체 종사 인력 중에 이제 한 절반 이상은 이제 그런 중소 제약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리고 스위스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산업 분야를 이끌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스위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가 제약업을 이제 강하게 됐던 것은 19세기 때부터 이제 화학적으로 약물을 합성하는 그러한 법들이 인식이 됐었죠. 그 전까지는 뭐 아스피린이 좋아라고 그러면은 이제 버드나무 껍데기 씹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서부터 화학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하는 게 독일. 당연히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
제약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항생제, 진통제, 그리고 이제 항정신성, 우울증 뭐 이런 쪽 관련한 약품들을 새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어떤 수출 품목 정도를 보고 있으면은 약품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스위스가 제약 산업이 그냥 마냥 잘 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까지는 이제 급성장을 잘했는데 1990년대부터 이제 문제를 좀 많이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지만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은 이 특허가 만료된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1980년대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약들을 이제 팔아서 아주 고수익을 올렸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네릭과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이제 그 규제 당국이 신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실험, 임상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면서부터 이제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약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돈을 이만큼 들이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1990년대부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그때보다 한 2배, 3배 이상 이제 써도 이제 신약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 통폐합, M&A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거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는 제약 산업이 다시 이제 활성화 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학 합성뿐만 아니고 이제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여러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말인가요?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암 치료와 관련돼서 이제 방사선과 관련돼 있는 또 새로운 약물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효능. 하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개개인한테 다 맞춤형으로 약품을 공급해주는 또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혁신의 어떤 선두주자를 달리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제약업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스튜디오 분위기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따스한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위스 초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도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을 맞이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